그러면 모더니즘 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법 원리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영어라고 하는 이 영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어라는 언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법 원리를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존 어휘 학습법이랑 그 다음에 문법 학습법 이런 것들의 좀 문제점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지난 시간에도 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배울 모더니즘 학습법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먼저 기존 학습법 같은 경우에 사실 어휘가 지금 문법이랑 같이 가는데 결국 해석할 때 일단 어휘를 모르면 이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휘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문법, 문장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어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는 1대1 뜻 암기식으로 외워서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바로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외우게 되면 변별력 어휘 문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도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런 걸 묻는 문제나, 그 다음에 독해에서 이제 제가 패러프레이징 엄청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 독해에서 많이 패러프레이징 될 때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히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구식 문법,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문법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사실 이것도 좀만 어려워지면 원리를 물어보게 되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암기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 예외 사항들도 진짜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변형이 돼도 그 변형된 것까지 다 외워야 되고 어쨌든 학습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리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암기해야 될 게 엄청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좀 효율이 좋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구식 문법은 공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당장에 문법 문제 맞추려다가 또 논리 독해 공부 못하면 얘네가 이제 편입영어에서는 가장 큰 변별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큰 점수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테스트도 보고 시험도 보고 하면서 당장에 좀 어휘랑 문법 같은 걸 좀 많이 틀렸을 때 제일 막 충격도 많이 받고 어휘 문법을 막 많이 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독해 시간 줄이고 어휘 문법 시간을 막 늘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OT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절대 논리 독해 시간은 하루 그 공부 시간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는 해석 공부가 될 거고요. 해석이 논리 독해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50~60% 이상은 무조건 해석, 논리 독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학습법으로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문이랑 용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본질적인 의미, 이미지를 잡아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이 방법은 처음 공부할 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렇지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휘력을 갖춰서 단순하게 어휘 시험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패러프레이징 되는 이런 측면들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식 문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막 현대 영문법이라는 걸 들었을 때 잘 모르니까 덜 와닿을 수 있는데 그냥 다른 말보단 원리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 기반이니까 외울 게 현저히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가 거의 90%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문법의 거의 한 10% 정도의 학습량으로 거의 전체 문법과 독해까지 커버하는 공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문법뿐만 아니라 이 수업은 단순히 문제가 아닌 해석력까지 탄탄하게 쌓이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좀 차별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법 역시 처음 공부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석 과제를 진짜 많이 드릴 거예요. 하루에 제가 5~6시간 이상씩 해주면 좋고 심지어 학교 병행하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4~5시간 정도는 그래도 거의 다 해석에 투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사실 어떤 다른 수업보다 이런 해석 공부량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공부 시간 대비 효율, 그 효과는 정말 클 거고요. 해석이 여러분들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거의 어휘력까지 갖춰졌을 때는 인서울 편입은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논리 독해에 따라서 어디 학교를 위로 이제 올라갈지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정말 달려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한다고 한 만큼 오르지는 않는 공부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공부는 하면 하는 대로 오르는 그런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막 해석만 많이 연습하니까 좀 지루하고 하더라도 그걸 잘 참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의 한국어 읽듯이 영어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자, 문장 해석력이 가장 이제 중점이 되는 수업이 되고요. 그래서 문장 해석력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속도까지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과제를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쭉 수업 커리큘럼과 과제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요 수업이 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반복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년간 이 해석 실력을 거의 한국어 읽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좀 잘 올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해해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일단 영어의 문장 구조를 좀 보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나라 말 한국어랑 이제 영어랑 좀 우리가 어떤 점이 다르고 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단 한국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계속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그쵸? 자, 그리고 성인학습자예요. 자,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좀 어려움도 있으면서 또 유리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한국인이라서 일단 영어랑 한국어랑 가장 많이 다른 언어 탑5 안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를 가장 배우기 어려워하고 반대로 미국인들,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 말 한국어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탑5 안에 든대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렇게 서로 힘든 이유는 언어적 특징이 많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모든 언어에는 좀 공통적인 특징도 있어요. 뭐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느 언어에나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를 말하는 어떤 순서나 그걸 표현하는 어떤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면 다를수록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영어랑 한국어가 그 특징이 제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영어를 배우기 일단 어렵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심지어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 15세 이하,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영어권에다가 영어 많이 들려주고 영어권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유학 가더라도 이렇게 영어를 쓰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언어를 따로 막 엄청 문법을 공부하거나 하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체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몇 년의 인풋이 쌓여가지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리는 모르지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뭐 이유도 모른 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사실 늦었어요. 이제 나이가 지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성인이라서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논리력이 훨씬 좋아요. 이 어린아이들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논리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문장의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막 이렇게 언어를 익혀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라서 원리를 먼저 논리를 익히고 그거에 맞게 다양한 예문들이나 글, 텍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충분히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인학습자인 그런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좀 논리 기반으로, 원리 기반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일단 언어적 특성이 가장 다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바탕으로 영어의 차이를 내 스스로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많이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여기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하려면 파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크게 우리가 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제가 설계한 공부법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일단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영어는 어미랑 조사의 활용이 없어서 이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어미랑 조사가 있어가지고 영희가 철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의 어순을 막 맘대로 바꿔보면 뭐 철수를 영희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뭐 영희가 철수를 이런 식으로 막 맘대로 섞어도 어때요? 의미가 다 똑같죠, 그쵸? 그런데 영어는 그 가, 을, 우리나라 말에 다, 이다 뭐 이렇게 어비, 조사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을 막 뒤섞게 되면 의미가 아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희, loves, 철수 이렇게 한 거랑 철수, loves, 영희 한 거랑 의미가 아예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는 이 어미와 조사의 활용이 없기 때문에 어순 자체가 엄청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어순을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사실 너무 쉽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영어는 주어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그쵸, 바로 온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어디 와요?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오게 되죠. 그쵸? 내가 뭐 학교에 걸어서 갔다.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와요. 요거는 사실 너무 이제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당연하게 아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입영어에서 만나는 글 자체가 아까 중대 지문에서도 봤듯이 되게 길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동사가 길어지기가 쉽지는 않죠. 뭐 해봤자 뭐 부사 정도나 수식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 길어지는 건 이 명사들이 엄청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명사들이 뒤에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엄청 길어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 명사를 보면 동사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막 영어를 배웠으니까 주어 뒤에 동사 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주어 뒤에 계속 동사만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특성을 조금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명사가 길어지는데, 자, 명사 수식 그 어순도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졸업한 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수식어구가 이렇게 앞에 붙고 이 수식어구가 뒤에 학교를 수식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오고 수식 받는 말이 뒤에 와요. 그쵸? 자,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school. 이렇게 수식 받는 말이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이 I graduated from 이런 식으로 뒤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 뒤에를 항상 비워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사 뒤에 무조건 거의 다 문장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길게 뒤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문장, 동사 구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수식어구 때문에.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아직 누가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동사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럼 걔가 또 뒤에 나오겠죠? 걔를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릴 게 한 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인 거예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고 문장이 길게 그쵸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누구 기다려야 되고 동사 기다려야 되고 근데 동사 뒤에 또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어 뒤에도 누구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수식어구가 길게 붙을 수 있는 것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가 먼저 잘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큰 이제 특징이 차이점이 한국어는 동사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인데 영어는 명사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다. 이게 또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약속하다. 나 너랑 약속했어. 이렇게 약속하다라는 말을 동사 형태로 쓰는데 예를 들면 영어에도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promise라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make a promise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커피 안 마셔. 요거를 우리 한국인들한테 영작을 해보라고 하면 대다수가 I don't drink coffe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영어식으로 센스 있게 표현하면 요거를 I'm not a coffee drink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는 명사 중심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덜 와닿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이게 말이 해석은 했는데 뭔가 내 머릿속에 뭔가 바로 팍 와닿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적응해야겠죠.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읽어갈 건 영어니까. 그래서 그런 영어식으로 사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훈련도 해갈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점이 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 뭐 더 많은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영어는 사실 우리가 읽기밖에 필요 없잖아요. 편입 영어에서. 그쵸? 근데 읽기밖에 필요 없지만 읽기 말고도 나중에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것들이랑도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성인들이 회화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도 많잖아요. 근데 회화 학원을 막 엄청 열심히 다니고 회화도 막 배우고 하는데 잘 안 늘어요. 아마 쉽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원래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 유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아예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막 회화 수업을 듣는다고 정말 회화를 잘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인이잖아요. 성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노출되는 게 모두 다 뭐예요? 한국어예요. 계속 어쨌든 보고 듣고 하는 게 모두 다 한국어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인풋으로 체득될 수 있는 사실 나이도 좀 지났고 그런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야 되냐? 무조건 독해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만이 내 언어력이 제대로 늘기 때문에 결국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되게 문법 배우는 거 막 고리타분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하려면 다시 뭐부터 배워야 된다? 영어 읽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의 원리를 알아야 읽겠죠. 결국 문법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떠나서도 어떤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무조건 필수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쨌든 해석력을 잘 길러야 되는데,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 같죠? 손해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쓰는 게 사실 여러분들 과제할 때 이제 제가 얘기도 드릴 건데 컴퓨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 손맛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때문에 이제 손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손해석은 이 진짜 손으로 쓰는 이 손 때문이 아니라 방법 때문에 이 손해석이 중요한 건데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예를 들면 자, my sister 뭐 entered 하고 아까 위에 the school I graduated from 이라고 해볼게요. 내 동생이 내가 졸업한 학교에 입학했다. 뭐 요런 이제 문장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손해석을 쓴다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쓰냐면 나의 여동생이 입학했다. 학교에 내가 졸업한 이렇게도 많이 쓰고 조금 더 진화하면 여기를 그냥 한 번에 내가 졸업한 학교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도 문장은 짧으니까 나는 한 번에 내 동생이 내가 졸업한 학교에 입학했다 라고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장이 엄청 길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쓰지 않고 앞에서부터 끊어가지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 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얘기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석 연습을 거의 그렇게 끊어서 그 순서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방법에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해석을 어떻게 해야 이 영어가 제대로 느냐면 자, 순서는 영어 순서대로 가요. 어순은 영어 어순대로 가는데 자, 직역을 쓸 땐 반드시 한국어 어순으로 써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my sister 하면 내 여동생이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입학했다죠. 얘를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그 위치가 어디 온다고요? 제일 뒤에 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chool이 나오죠. 그럼 학교는 동사 바로 앞에 오죠. 그래서 여기 학교에 그 다음에 내가 졸업한 그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수식어구가 바로 앞이죠. 명사 앞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졸업한 이 순서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완성되고 나서는 무슨 어순이 맞아요? 한국어 어순이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쓰는 순서는 영어 어순대로.
그러니까 영어 어순대로 보지만 쓰는 건 한국어 어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써야지만 이 손해석을 통해서 이 영어 해석 실력이 제대로 느실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써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문장 해석력이 제자리 걸음인 아주 큰 이유다. 거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해석 과정부터 제대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물론 나중에는 차차 이렇게 문장 원리를 배우면서 문장 해석력이 많이 늘면 요 덩어리들은 더 키우셔도 돼요. 어떤 덩어리냐면 My sister entered 한 번에 내 여동생이 입학했다.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chool I graduated from 해가지고 내가 졸업한 학교에 이렇게 덩어리로 쓰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력이 더 늘어서 요 정도 문장 길이 정도는 바로 My sister entered the school I graduated from 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사실 그냥 한국어로 막 해석하지 않아도 거의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요 정도면 사실 그냥 바로 쓰고 지나가도 괜찮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냐? 다시 영어랑 한국어는 어미조사 이런 특징이 다르고 그래서 어순 이런 개념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영어의 어순을 자꾸 체크하면서 한국어의 어순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게 서로 교차가 되는 이런 지점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럼 이게 내 머릿속에서 신기하게 알아서 이 규칙들을 자꾸 익히게 돼요. 한국어 바탕으로 영어의 규칙을.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규칙 바탕으로 영어를 익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해석력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는 이제 방법은 아닌데 이 해석은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1년 한다고 해서 별로 안 늘어요.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막 5-6시간, 6-7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인생에 살면서 하루에 6-7시간씩 해석만 해봤던 그런 기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해석력이 자꾸 제자리 걸음인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결국 해석 시간을 엄청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6-7시간씩 한 달 정도만 투자를 해도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근데 대신에 하루에 3-4시간보다 하루에 6-7시간, 진짜 가능하면 7-8시간 요렇게 해가지고 한 달 보내면 정말 해석력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욕심내가지고 이 해석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일단 뇌에 입력이 되면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 속에 저장이 되는데 기억은 크게 서술 기억이랑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제가 개념 정의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엄청 의식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암기된 그런 정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일단 처음엔 다 뭐로 들어오겠어요? 전부 다 서술 기억으로 먼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영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구사를 하려면 막 영어 지문 읽고 있는데 계속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사실 거의 무의식의 영역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해석하는 과정에 거의 그냥 우리가 한국어 읽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절차 기억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바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습관, 체화가 되어버린 그런 정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서술 기억을 어떤 기억으로 바꾸고 싶어요? 절차 기억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럼 절차 기억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훈련입니다. 아주 반복된 무수한 훈련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조금 그래도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 악기 배울 때. 예를 들면 우리 피아노는 어렸을 때 좀 그래도 많이들 다들 배워보잖아요. 우리 처음에 막 개 이름 배울 때 어때요? 막 도, 레, 미 이렇게 막 하나씩 개 이름 배우고 익히면서 막 엄청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익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나중에 가면 어때요? 바이엘 같은 거 뭐 그 정도 이제 연습하고 막 하농 치고 그다음 체르니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중에는 연주곡을 악보도 안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다 뭐 덕분이에요? 연습 덕분이죠. 자, 근데 사실
언어도 그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아노는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해석도 완전 똑같은 과정이에요. 처음에 개 이름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것처럼 단어 하나씩 외워요. 우리한테 되게 인위적이고 막 느리고 너무 답답한 과정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다음 과정으로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손가락 막 푸는 연습하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 막 안 하면 어때요? 또 손가락 굳죠? 똑같아요. 해석 연습도 하루 이틀 안 하면 또 머리가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피아노도 마찬가지. 다 완전히 좀 내 것이 되게 체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 달 쉬었다 다시 해도 금방 되살아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바이엘까지만 치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한 두 달 뒤에는 생각이 잘 날까요? 별로 안 나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 실력을 늘리시려면 그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를 하셔야지, 그 정점에 이르기 전에 자꾸 그만둬버리면 다시 자꾸 초보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꼭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요거 모더니즘 하면서 이 정점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유지만 해도 되게, 그래서 유지해서 실력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편입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은 해석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 해석력을 기르는 가장 큰 키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 손해석 과정을 제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을 많이 정점에 오를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또 문법 원리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이 문장의 원리를 워밍업까지도 아니고 기억을 꺼내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이런 형식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근데 사실 이 형식 역시 일본식 문법의 이제 잔재죠, 잔재. 그쵸? 그러니까 사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너무 친숙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현대영문법은 이 기존의 구식 문법이랑 용어가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용어가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또 다 한 번에 받아들이게 되면 공부할 양이 거의 2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알던 걸 막 다 바꿔야 되고 너무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용어는 다 기존 문법을 따르되 원리는 현대영문법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그대로 구식 문법 용어를 쓸 거다. 그래서 친숙한 용어들을 계속 잘 부를 겁니다.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얘기도 제가 가끔 이제 예시 들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도대체 이게 왜 잘못된 거고, 사실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형식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맞는지는 좀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대략적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하죠? 주어랑 동사만 있는 거, 그쵸? 다들 잘 알고 있고. 2형식은요? 주어에, 그쵸? 비동사 같은 연결동사라는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요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연결동사 파트에서. 하여튼 그 비동사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2형식 동사라고 배운 become, get 이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자, 그 다음에 걔는 뒤에 뭐가 오죠? 보어. 그쵸? 명사 또는 형용사, 보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오는 거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게 indirect, direct, object 약자예요.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거는 크게 바꿀 얘기인데 4형식도 5형식도 전부 다 3형식 기반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형식이라고 생각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세분화할 거면 막 7형식, 8형식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나 이런 것도 아마 보신 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형식은 사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자,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저기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He
opened the door.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 같은 상황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생각할 게 the door이니까 수동태로 써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was opened 뭐 by hi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by him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가능하거든요. 바로 뭐냐면 the door opened. 얘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요거를 조금 잘 생각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얘랑 얘만 있거든요. 두 번째 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없는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he opened the door, 그가 문을 열었다죠. The door opened, 우리나라 말로 문이 열렸다예요. 그쵸? 근데 문이 얘는 굳이 하자면 열려졌다의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는 사실 이 수동태랑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사실 여러분 이거를 규칙으로 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 어쩌고, 자동사, 뭐 수동태 이렇게 다 외우면 이 미국인들도 쓰기 힘들겠죠.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open이라고 하는 동사뿐만 아니라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타동사를 외우는 것 자체도 좀 무의미해요. 어차피 둘 다 되는데요. 그쵸?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자타동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외웠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교수님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막 외워서 암기식으로 학습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는 거냐라고 하면 자, he opened the door에서 그가 opened, 열었죠. 그럼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그는 문을 열 수 있는 주체죠. 그렇죠? 그가 열려지는 건 아니죠. 그럼 그가 열었다라고 하면 he opened 하면 우리는 당연히 뒤에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그가 열었다. 도대체 뭘 열었는지.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open이 타동사라서가 아니고 open의 주어가 he여서 그래요. open의 주어가 he니까 목적어 the door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도 그가 문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야, 문 열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문이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표현을 할 때, 자, 얘부터 해봅시다. The door opened라고 하게 되면 문은 여는 거예요? 지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the door이 만약에 주어로 나오고 open이 나왔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그쵸? 문이 무언가를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위에 수동태, 요게 뭘 구분하는 개념이냐라고 하면 the door opened는 약간 바람에 문이 저절로 열린 느낌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것과 누군가 연 행위, 이 수동을 구분해요. 그래서 쓰는 게 he opened the door. 원래는 이렇게 누군가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여기 문 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문 연 사람이 있었던 걸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게 수동태예요. 그럼 the door was opened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문이 열리긴 열렸는데 자기 혼자 열린 게 아니라 누군가 열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he door was opened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이 열렸다. 근데 이 정보 자체가 뭘 주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누군가 열어놨구나. 그래서 by 힘이 뒤에 나오지 않아도 누군가 열어놨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게 동사에 따라 정해지고 뭐에 따라 정해지고 이게 아니고 주어랑 동사의 관계에 따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누가 했는지 아니면 누가 안 하고 자기 혼자 저절로 했는지 요 의미만 이제 영어에선 구분하기 위해서 수동태 또는 자동사 요런 개념을 쓰는 것 뿐이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그가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이 열다의 목적어는 직접적으로 그 여는 대상이죠. 요거를 사실 정확한 말로 하면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직접적인 목적어. 제가 무슨 얘기 꺼낼지 약간 짐작하시죠? 간접 목적어 얘기를 꺼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보통 배우는 거. 자, 사형식의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막 김미어 초콜릿 이런 막 예문 되게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유명한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사형식 예문이죠. 자, 그러면 해석하면 뭐예요? 나에게 돈을 보여줘. 요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show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볼게요. 보여주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가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할 때 그냥 바로 showed 하고 뒤에 뭐 오면 돼요? 목적어. the money 와도 되죠. 그냥 돈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때 꼭 나에게 보여줬는지는 말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근데 보여주는 대상이 없으면 안 돼. 어때요? 그가 나에게 보여줬다 이러면 뭐가 궁금하죠? 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죠? 걔가 직접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보여주는 대상이긴 한데 빠져도 되는, 그러니까 간접적인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사형식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까 적었던 예문처럼 적어보면 He showed the money 이렇게 오면 되는 거고, 뒤에다가 나에게 라는 말을 붙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이미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영어 많이 그래도 해왔으니까 알고 있죠? To me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전치사가 뭘까요? 이러면 전치사요.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에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조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로 이런 식으로 어미조사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치사는 그렇게만 가질 수 있는 애는 아니고요. 동사처럼 해석되고 막 얘 자체가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쓰이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건 나중에 차차 제가 전치사 파트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선 제가 아주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면, 전치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내용을 뒤에 명사에 연결시켜주는 애예요. 자, 그러니까 show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보여주다죠. 그럼 뭘 보여줬는지가 직접적인 목적어거든요. 근데 나에게 보여줬다는 건, 나라고 하는 건 이 보여주는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나한테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간접적으로 저기 멀리 있는 애한테 내가 가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애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목적어에는 반드시 연결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치사 to와 함께 to 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enter라는 동사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방에 들어갔다 이러면 들어가다의 직접적인 목적어는 방 맞나요? 직접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I entered the room 바로 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대화에 좀 들어가 보자, 얘기를 좀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 enter를 쓰고 싶어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건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enter into the conversa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닿을 수 없는 것들에 닿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He showed the money to me가 원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show라는 동사처럼 우리 사형식 대표 예문들 있죠. give 막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항상 보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어쩔 수 없이 세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 줬는지만 말하면 되는데 항상 그래도 누구에게까지 항상 이렇게 거의 너무 자주 쓰니까 새로운 규칙을 하나 정한 게 바로 수요동사예요. 그게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배웠던 그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수요동사의 애들은 이렇게 항상 어차피 목적어 두 개 나오는데 우리 너무 귀찮게 이거 계속 전치사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되게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중복된 표현을 쓰는 걸 싫어해요. 최대한 짧게 효율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치사 막 선택하고 고르고 있고 막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너무 많이 쓰니까. 어차피 show 보자마자 또는 give 나오자마자 뒤에 목적어 두 개 나올 게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 생긴 거죠. 우리 얘를 어차피 이 show의 직접 목적어인 the money 뒤에 다른 직접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까 얘를 사이에 꼈을 때에는 전치사 안 쓰게 해주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show me the money는 문법적으로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도 사실 삼형식이랑 다른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만 그냥 특수하게 수요동사만 너무 자주 써서 이렇게 전치사를 삭제하는, 생략할 수 있는 그렇게 허용된 것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오형식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서
제가 뒤에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 5형식 얘기는 꺼낼 텐데 사실 얘도 그냥 3형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문장의 규칙이 생각보다 간단하다 라는 거예요. 문장의 형식이 그냥 주어 동사에 따라 뒤에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오는 거고 그 목적어에 직접 가닿을 수 있으면 전치사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직접 못 가면 전치사 쓰는 거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플한 원리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우리 모더니즘 수업을 통해서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문장의 형식 파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문장의 형식은 사실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도 이제 추가적인 얘기긴 한데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 품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downloaded 인스타그램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죠. 그쵸? 자, 근데 제가 만약에 I Instagram all night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인스타그램은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동사처럼. 그쵸? 나 아주 밤을 새서 인스타그램 했어. 이런 말이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 여러분들은 뭐에 맞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주어 뒤에 동사 자리라서 동사로 해석한 거예요. 자리에 맞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어순이 엄청 중요한 언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품사를 이거 명사인데 또는 이거 동사인데 라고 알고 있어도 사실 편입영어에서 만나는 거는 되게 다양한 어휘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품사가 다양하게 쓰인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순, 이 문장의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그 어순에 맞게 사실 단어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 이야기만 드리면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틀이 잡히는 것 같은데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크게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쉬워요. 평서문,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 그럼 의문문은요?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 감탄문은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 그쵸? 아주 이지합니다. 그쵸?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개념 설명할 때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이런 단어를 쓸 거라서 혹시 이제 이 단어가 갑자기 좀 만나면 그럴까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왜 우리가 또 해석이 힘든가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원리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